두 번째,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민심은 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장표가 뭐냐면요, 단위 질량당 열량이에요. 각 에너지원들의 단위 질량당 낼 수 있는 열량이고 단위 부피당 낼 수 있는 열량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적은 양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질량량으로 봤을 때는 수소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를 시키거나 69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690기압 정도 되거든요. 690기압에서 상온에서 액화를 시키거나 해야지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액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 표가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가성비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 연료냐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NCM 배터리, 리튬, 코발트, 니켈 배터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 NCM LFP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효율이 좀 더 좋은 게 NCM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은 확실히 NCM 배터리가 훨씬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터리 지들끼리 싸워봐야, 그래봐야 단위 부피당 0에서 10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죠. 내연기관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단위 부피 대비 낼 수 있는 열량이 정말 압도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내연기관과 전기관의 싸움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는 합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모델 3랑 같은 사이즈, 뭐 같은 급이라고 할 만한 내연기관 차를 사려면 아반떼급이잖아요, 솔직히. 아반떼급 정도 사면 뭐 한 3천이면 삽니다. 3천이면 탈 차의 급을 6천만 원이나 주고 사기에는 여전히 전기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기가 되게 싼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전기가 압도적으로 싼 나라예요. 심지어 이제 이 기름에는 우리 기름값의 3분의 2가 세금이거든요. 기름에 세금 정말 많이 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1갤런당 3달러 이렇거든요. 1갤런이면 3.7리터니까 1리터당 1,000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요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보다 훨씬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연료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석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요게 이제 각 연도별로 석유의 생산량을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 개 국가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불과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가가 오펙이라고 불리는 집단이었는데, 러시아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였죠. 오펙 플러스라는 집단이었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훨씬 더 큰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 게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급증할 수 있었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죠? 그거에 앞서가지고 지구과학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구과학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지층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층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껍데기 안쪽으로는 땅에 층이 계속 층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층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빵꾸 뚫린 데서 석유를 캐내는 거, 요거는 여기, 그러니까 빈 공간 안에 어쩌다 보니까 석유가 차 있었던 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 당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앞으로 우리 석유 40년밖에 못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시죠? 2000년대 초반에는 앞으로 쓸 석유가 30-4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한참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왜 쏙 들어갔냐면, 예전에 우리가 석유인 거를 알지 못했던 요 셰일층이 발견되고부터였습니다. 셰일층이 뭐냐? 지층인데 요 지층이 전부 다 석유예요. 돌 사이사이에, 모래 사이사이에 석유가 껴있습니다. 요 빈 공간에 석유가 나온 거는 어쩌다 보니까 셰일층 위로 삼투압 때문에 그냥 여기 엄청 가득 차있던 석유가 조금 삐져나온 거일 뿐이었다는 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채굴하는 요 석유라는 거죠. 빈 공간에서 석유를 캐내기만 하면 되는 요거는 생산 비용이 한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으로 석유를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되고, 요 셰일층은 아무래도 이제 돌 사이사이에 석유가 섞여 있다 보니까 캐내기가 조금 어렵고 생산 비용이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요 셰일층에서 기름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요 프래킹 공법이라는 겁니다.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 이야기를 어쨌든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프래킹 공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석유를 미국은 채취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시추를 수평으로 쭉 보냅니다. 수평 시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로로 내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이프를 또 오른쪽, 그러니까 지층은 수평으로 있으니까 수평으로 쭉 보내는 일들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물을 엄청 강한 수압으로 쏴냅니다.
물을 강한 수압으로 쏘면요, 여기서 이제 그 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기름이 쫙 빠져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흡수시켜가지고 채굴을 해내는 게 요게 이제 프래킹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래킹이 뭐냐, 수압으로 물을 쏴서 크랙을 내는 방법을 프래킹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수압 파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수압 파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원유 생산, 증산을 이루어내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수압 파쇄에서 빈 공간이 생기면 어쨌든 여기에 석유가 빠져나올 거고, 물을 쐈으니까 그 석유랑 물이 섞여가지고 여기 지하수층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일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석유라는 건 타르 덩어리인데 담배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타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요 셰일 채굴은 예전부터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민주당은 예로부터 계속 친환경적인 정책을 해왔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바이든 정권 들어서도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셰일 오일 채굴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바이든의 공약이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셰일 오일 채굴에 대한 되게 큰 디메리트를 줬었고요. 그 디메리트로 인해서 석유 생산량이 팍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도 같이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요. 코로나와 친환경에 대한 그 플러스 점수와 셰일 오일에 대한 디메리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그 석유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가는 이슈를 겪고 나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오른 물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바이든은 바로 다시 보조금을 주고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데 훨씬 더 이제 잘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일단 한 발 양보를 한 겁니다. 친환경에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석유 생산을 더 해야겠구나 라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던 거죠. 전통적인 민주당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석유라는 거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이번에 해리스가 지난주에 CNN과 인터뷰를 냈거든요. 월치하고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돼도 이 프래킹을 쫓아내진 않겠다, 그러니까 퇴출시키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프래킹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긴 얘기를 했습니다. 셰일은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프래킹을 쫓아내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친환경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친환경이 중요한데 프래킹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는 친환경 놓겠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기의 이제 정책 포지션에 있어서 내 가치가 변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일단 프래킹을 못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해리스도 프래킹을 퇴출시키진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그냥 두세 배씩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황당하고 뭐고 알바야? 나는 석유 더 많이 늘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증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유가는 하방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완전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유지 정도의 얘기인데 얘는 두세 배를 증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대일 수는 있는데, 근데 적어도 셰일 채굴 못하게 할 거야는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에 있어서는 유가의 하방 압력을 좀 더 준다, 공급 사이드에서 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두 후보가 너무나도 다른 양극단을 걷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번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건국되고 100년 동안 늘어난 부채보다 불과 4년 동안 늘어난 부채가 훨씬 많아요. 그 정도로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적자를 보면 그만큼 부채를 더 찍어내야 되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일 거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부채를 더 찍어내지 않을 거면 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부유층이나 대기업에다가 감세를 하겠다고 했어요. 소득세도 폐지할 거고, 법인세 한도 더 낮출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재정 적자가 얼만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 중국에 60% 관세 매기면 되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20%씩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이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에 비슷하게 매긴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돼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조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책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정반대로 해리스는 뭐냐? 일단 부유층 대기업 대상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부터 이제 여긴 그래도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잘 충당을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도 또 재밌는 극단적 발언을 한 게 뭐냐면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한테 미실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 올랐어요. 주식을 오르고 안 팔고 갖고 있어도 그 오른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하죠. 전 세계에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처음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재명이 요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재명이라고 우리 이재명이 못하는 거를 해리스가 먼저 해낸다고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는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도 여태까지 한 나라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요걸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요거를 한다면 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 된다는 점에서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두 후보 모두가 너무나도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석유는 에너지 효율이 어떤 것보다도 높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애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석유 생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 2위였는데요. 미국의 셰일층 탐사 및 시추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현재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셰일층을 탐사하고 시추할 역량이 안 됐다 보니까 석유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40년 전에죠. 20년 전에는 수압 파쇄법은 석유 생산량을 끌어올렸지만 환경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환경 문제에 되게 민감하고 바이든과 해리스 또한 석유 채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프래킹 방식의 석유 채굴에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러닝메이트 월츠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수압 파쇄법을 퇴출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친환경 정책 관련된 소신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할 정도로 흥미로운 공약들이 양쪽의 후보에서 튀어나오는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 대선 가도가 참 재밌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